탄핵 소추상의 위법성 그리고 헌재 구성상의 우연성을 들어서 탄핵 심판은 반드시 각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탄핵 소추상의 위법성이라는 것은 첫째, 탄핵 사유의 근거로 제시된 검찰의 공소장 그리고 신문보도,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것은 검사의 의견서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신문보도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전문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번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전혀 심의나 전문 증거에 대해서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탄핵 소추에서 13개의 탄핵 사유를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3개 사유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투표를 한 게 아니라 13개 사유를 일괄적으로 한 대 묶어서 표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난 클린턴 대통령 때 두 가지 탄핵 사유를 가지고 표결을 하원에서 표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perjury, 위증 문제, 하나는 사법 방해, obstruction of justice 해가지고 두 가지를 따로따로 표결을 했습니다. 결국 13개를 섞어서 일괄적으로 표결한 것은 잘못된 표결 방식이고 결국은 그것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찬반 투표로 흘렀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탄핵 소추상의 위법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우연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 111조를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현재 8명, 9명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은 대통령 임기가 5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같이 딱 떨어지는 예외 없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당시 이 탄핵 사건이 우현 졸속 탄핵이라고 서명해 주신 분이 무려 100여 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에 걸쳐서 그 성명서에 대해서 더 많이 바꾸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 각하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만을 옹호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잘못된 탄핵이라는 거에 맞서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자라는 의미에서 당론 채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최고의 가치는 헌정 질서 수호입니다.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잘못된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론 채택하는 게 결국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용감한 책임 정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당 지도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는 김문수 지사의 경우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문수 지사는 탄핵 찬성을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탄핵 찬성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180도 변해서 탄핵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명확하게 왜 우리가 탄핵 각하를 당론 채택해야 하는지 이유를 아실 겁니다. 김문수 지사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변론하는 것을 일일이 다 보셨다는 겁니다. 하면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결국 이 탄핵은 각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께서 좀 더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께 여쭤보고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해서 탄핵 이 기각 각하를 위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변호인단
한 분의 서성건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서성건 변호사께서 탄핵 심판의 진실이 뭔지 이 사건 자체를 김수현 녹음 파일 등을 통해서 재구성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3월 8일 날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그날은 우리 헌재 변호인단의 이상용 변호사를 모셔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쟁점과 분석. 그래서 3월 8일 날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우리 서성건 변호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성건 변호사입니다. 이 역사적인 탄핵 심판 사건에서 제가 이제 처음 변호사 4명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 참여를 해서 이제 최종 변론 종결까지 여기까지 이 사건을 직접 이제 수행하는 피청구인 개인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굉장히 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도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인 이 탄핵 심판의 진실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탄핵 심판에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되는 최초의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탄핵 심판 소추 사유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추 의결을 할 당시에는 좀 전에 윤석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아무런 어떤 사실관계 조사도 없었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통상적으로 미국에서나 이럴 때 보면은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의결이 돼가지고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원에서부터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아주 오랜 진상조사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드러나는 사유를 가지고 탄핵 소추 의결을 하고 그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절차가 다 생략됐고, 오로지 탄핵 소추가 있었는 이유 가장 전거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신문기사입니다. 그리고 신문기사 이외에는 유일하게 있는 게 공소장입니다. 공소장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어떤 처벌을 해달라는 하나의 의견서입니다. 의견서이기 때문에 그 의견서가 그대로 받아들이질지 안 받아들이질지는 최종 재판에서 판결이 나야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면은 전부 신문기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신문기사만을 정부로 해서 소추 의결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관해서 제가 오늘 소상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이제 왜 지금 이 탄핵이 얼마나 잘못되어 왔는 것을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탄핵 심판,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면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이 사건은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된 탄핵 심판 사건, 소위 말해가지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이 사실에서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그 측면만 봐서 될 게 아니고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느냐, 그리고 과연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게 진실하게 드러났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제출되는 이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사이에 어떤 증거라든가 재반 자료들이 왜곡되거나 어떤 또 폐기되거나 혹은 증거가 없어지거나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사건이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요 사실의 요 실체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워낙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언론에 좀 안 나온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있어서 가장 큰 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입니다.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최순실과 그 관계자들이 이제 검찰에서 보기에는 대통령까지 같이 가세를 해서 이 재단을 만들었고 이 재단은 실제적으로 최순실과 대통령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기업들이 돈을 거의 740억 가량의 돈을 내서 대기업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 안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을 하고 대통령과 최순실은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득을 취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걸 이 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셔야만이 제가 이 다음에 왜 어떻게 사건이 조작돼서 이렇게 누출되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시발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한류 문화의 확대를 민간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2015년 7월경 창조경제센터 개소와 관련하여 기업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대기업의 문화 지원 확대 이야기가 나온 것에 기인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게 어떤 대통령께서 대기업들에 대해서 문화 재단을 지원해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시발이 되는 것은 창조경제 개소식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2015년 7월에 그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대기업들 한 17개 대기업의 이제 그 오너들과 오찬을 하면서 이제 이 문화융성에 대기업들이 좀 적극 참여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15년 9월 시진핑과 전성기념일에 양국 간 정상 간의 한류 문화 확산에 관한 양국 민간 차원 단체의 교류를 통한 2천억 상당의 펀드 조성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양국 정상 간에. 그래서 중국이 이제 시진핑 이제 정상이 이야기했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한류 문화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좀 이제 상업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이끌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이 문화라는 것은 국가 주도의 그 주도로 이루어지면은 여러 가지 좀 발전이라든가 뭐 제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펀드를 한 2천억을 조성을 해서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서로 이제 정상 간에 양해가 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 이 지시를 받은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이제 그때 당시에 대통령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때 경제수석께서 그걸 조금 이제 기획을 해서 바로 그걸 막 이렇게 추진을 해서는 괜찮은데 그걸 조금 이래 시기적으로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떻게 되냐면 2015년 11월 1일에 리크창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는데 중국에서 제안이 뭐냐면 그렇다면 민간재단 간 MOU를 그러면 그때 이야기했는 거 체결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게 이제 한국의 재단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좀 이제 공적인 재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민간단체의 어떤 그런 재단과 한국의 그런 재단이 그런 예전 이야기했던 그 MOU 체결을 맺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안정권 수석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걸 저상간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게 이제 물었는 게 아마 한 10월경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 보다 보니까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굉장히 이제 급해졌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정경련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이제 그 매년 이제 사회공헌 기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산들이 책정이 돼가지고 사회 사업을 대기업들이 이제 예전에는 하여튼 그냥 개별 기업으로 하니까 문제도 되고 이래가지고 좀 나름대로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낸 것 같습니다. 사회공헌 이제 기금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자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경제수석이 정경련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회장 이성철하고 그래서 막 이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이 막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단 설립관에서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이 보면은 재단 설립에 있어서 재단 설립 사업 계획서와 정관, 출연 약정서 등은 정경련이 주도를 해라.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재단 설립은 굉장히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 재단 설립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재단은 이 사단법인하고는 다릅니다. 사단법인은 인적 구성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만들어주면은 이제 그 주무관청에서 허가만 해주면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같은 목적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감시 감독을 하면서 법인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주무관청의 허가가 좀 쉽습니다. 그렇지만 재단은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액수도 제가 예전에 할 때는 최저의 5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늘어진지 모르겠는데 이 재단이라는 것은 법인 자체가 출연 재산밖에 없습니다. 이 출연 재산이 법인격입니다. 그게 인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그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 재단. 그래서 이제 이 국가직으로 양국 간에 했는 그런 재단 업무를 하니까 그래 굉장히 어려우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이제 기본적인 사실관계 그러니까 이제 재단의 기초가 되는 이제 어떤 출연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경련에서 막 하기로 했으니까 그 행정적인 지원을 그러면 국가에서 해주겠다 이래 해서 그걸 해줬는 게 이번에 그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 수석이 그 주무관청의 협조를 받아서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단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이제 검찰이나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놓치는 사안이 뭐냐면 바로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재단은 오로지 재산이 주체입니다. 사람 인적 구성 네트워크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사장, 이사 그리고 그 하는 직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단을 하고 달려가지고 회원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 재단. 그런데 그래서 이 재단은 오로지 뭐로만이 규정이 되느냐 하면은 정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단의 성격이 뭐고 이 재단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하는 모든 것은 정관상의 그 정관 규정에 따라 이제 움직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번에 검찰이나 국회에서 검찰은 첩보는 내가 있습니다. 첩보는 내가 있는데 받느냐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이 문제냐면은 이번에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의 설립자가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국정농단이
뭐냐면은 최순실 측근들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합쳐가지고 만들었는 재단에 대기업 돈을 내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여러분도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도 그렇게 안 나왔습니까? 다들 그렇게 나오시죠. 알고 계시죠. 그게 아닙니다. 이 재단은요, 설립자가 대기업 개개 19개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거기에는 보면은 최순실 이름도 없고 최순실이 관계되는 사람 이름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정관만 제대로 살펴봐도 이 재단은 최순실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회에 그러면 소추의결서가 뭐냐면은 그 형사사건의 공소장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을 해달라고 청구서입니다. 그 헌법재판소에. 그런데 이 청구서에 어떻게 재단의 정관 하나가 청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면요, 탄핵 소추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여기서 최소한 제가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의 이야기가 겁니다. 소추 의결 절차가 왜 위법하냐? 국회법 130조에 증거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참고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이 재단 740억을 대통령께서 뇌물을 받고 최순실이가 이 돈을 해가지고 농단했다고 하려고 한다면요, 재단에 대한 정관 정도는 첨부가 돼가 이 재단의 주인이 누구 것인지 정도는 규명을 하고 소추 의결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런 정관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첨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은. 그런데 어떻게 정관 하나도 첨부하지 않아놓고 말로만 이 재단은 최순실 거고 최순실 관계자가 했고 대통령께서 이걸 했다. 그런 정도의 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탄핵 심판,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원수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가 책임지고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 소추 의결을 하고 권한을 지지시키고, 이거는 저희들이 봐도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주장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사실 그걸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 기록이 한 35,000페이지가 돼요. 35,000페이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록을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12월 9일 소추 의결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넘어오고, 그로부터 거의 12월 말경에 이 수사 기록들을 처음 이제 입수를 해가 이제 분석이 들어갔는데, 아예 소추 의결서나 공소장에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걸 알 수가 없죠. 당연히 뭐 미르재단 뭐 최순실이가 만들어가지고 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옛날 걸. 뭘 찾아봤느냐 하면은 그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으시죠.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제 처벌받고 가장 문제가 됐던 사건이 일회재단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회재단은요, 설립자가 대통령 전두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은 출연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립자가 아니고. 출연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 회장들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재단은요, 어떤 누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 많지 않습니까? 아주 그 사회적으로 참 등망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께서 설립했는 재단들이, 좋은 재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재단들은 다 그 설립자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만약에 거기에 반해서 어떤 그 사업을 집행하겠다든가 이렇게 하면은요, 주무관청에서 허가 자체를 안 해줍니다. 재단은 정관에
소위 말해 이사 하나 바꾸는데도 다 중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단법인은 그래 안 그렇습니다. 정관 변경 사항이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단법인은 정관 변경 사항 자체가 허가 사항이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정관 변경에서 중간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정관 변경 무효로 받아야 단돈 1원이라도 나가거나 이사하거나 허가받고 다 무효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라는 이 특성을 제대로 알면은 당연히 정관을 검토를 해가 설립자를 보고 예전에 있는 설립자가 누구고 이 설립자가 누구다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1회 재단에서 제가 찾아본 거라면은 이제 이익과 다르고 그러면은 이것과 유사한 건 없었느냐? 예전 정부에 엄청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전 정부에 있었던 그 미소재단, 그 다음에 그런 왜 이런 재단을 보면은요, 대기업들이 그 사이에 출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돈을 내고 사라진 게 아니고 그게 전부 재단 형식으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단으로 설립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는 거죠. 저희들이 하여튼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한 단계를 이제 더 나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단에 있어서 설립자와 출연자 문제는 그 정도로 접어두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그럽니다. 그거는 그렇더라도 그러면 거기에서 이사장이나 이사를 최순실과 마음대로 선임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하면은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장이나 이사들을 그렇게 함부로 막 선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 말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재단이 두 개인데요. 미르 재단은 문화융성과 관련된 재단입니다. 문화융성과 관련된 재단이고 K 스포츠 재단은 체육과 관련된 재단입니다. 근데 이 미르 재단 액수가 한 480억 정도가 되고 K 스포츠 재단이 거의 한 300억 정도 그렇게 지금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재단 인사가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면 그 대통령께서 문화융성하고 창조경제는 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고 그리고 인수위 시절부터 그 국정 기조입니다. 그래서 이 미르 재단에 대해서는 문화융성위원이자 창조경제단장인 차은택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차은택 씨는 결국 자기가 욕심내다가 구속이 됐는데 이게 미르 재단 때문에 구속된 건 아닙니다. 차은택은 이 차은택 씨가 구속이 되게 됐는데 이 미르 재단의 이사장 김영수 씨, 김필성 씨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문화융성위원이자 창조경제단장의 차은택 씨가 추천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차은택 씨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왜 월드컵에서 우리 왜 악마 응원단과 대한민국 하면 착착착 하고 하는 건 아니 그걸 기획해서 만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가 광고나 문화업계에 있어서는 쌍두마차중의 2인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문화융성위원으로 발탁을 했고 문화융성위원회에서 문화융성위원이고 그리고 또 창조경제단장으로 발탁을 했었는데 이 창조경제단장은 실제적으로 1급 공무원 지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문화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추천했던 사람들이 김영수하고 김필성이 이런 사람입니다. 김영수는 어떤 분이냐면은 연세대학교 그 대학원의 학장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하려고 자가발전했던 것도 아니고 차한택 씨가 굉장히 이제 강고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됐던 사람이고 K스포츠재단 이사장 정몽구 이사장도 바로 뭐냐 하면은 아시아 태평양 이 스포츠교류협의 회장이고 두 번째 그런데 이분은 저거 이분은 스포츠계에서 굉장히 이제 거의 원로 그 이제 속하시는 분인데 이 뭐냐 하면은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 전부 다 그겁니다. 그 무급입니다. 유급이 아닙니다. 무급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봉사 차원으로 일을 해주시라고 하니까 이 박보분이 하루 이틀 다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 하니까 자기 나이 무급이 비상입니다. 못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뒤에 온 분이 이제 김동춘 이사장인데, 정동춘 이제 이사장인데, 저희는 그분은 전부 다 뭐 일종의 뭐 마사지 뭐 센터에 그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그분하고 저희 신문했는데 그분이 법정에서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명색이 그래도 서울대학교를 나가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다 따가지고 이분이 뭐냐 하면은 근육계통에 이래 좀 이래 문제가 있는 근육이 이래 스포츠 하다 보면 뭉치고 막 이렇게 강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근육 강직에 대해서는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도 몰수로 땄고 그래서 그 자기로서는 상당히 스포츠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게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언론에서 뭐 자기를 뭐 무슨 마사지 센터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도대체 자기로서는 굉장히 모욕감을 당했다고 법정에서 재판받다가 그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확실하게 언론 보도가 되든지 좀 풀어달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민어 재단의 이사장하고 이사군은 뭐냐면은 이제 대개 전부 이제 5분인데요. 전부 다 문화융성위원입니다. 문화융성위원은 국가 정신위원으로 위촉됐던 분이고, 그리고 감사로 계시는 분은 우리나라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건 저도 예전에 직접 어떤 뭐 일로 직접 뵀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K스포츠재단에서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 스포츠업계 전문가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들이 차은택 씨나 이제 그 정동구 이사장 이런 분들이 이제 추천하지 않습니까? 추천하면은 그게 추천한다고 해서 뭐 대통령께서 뭐 최순실이가 뭐 말이가 임명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대통령께 올라간다고 해가 대통령께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다 그 청와대 내의 검증 시스템을 거쳐서 사실 이게 민간 재단에 대해서 오히려 청와대에서 어떻게 관여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중간의 교류를 위해 가지고 한국이 그 국제기조의 문화융성의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인사에 있어서 검증이라든가 이런 게 재단으로 했던 겁니다. 이게 행정, 저희들이 이제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행정에 있어서 과연 민간 재단이 얼마나 관여를 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전혀 민간에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재단만 하더라도 허가 자체를 국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단하고 이럴 때 일종의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 사람 정당하냐 안 하냐 그만한 돈을 가서 수립을 해놨는데 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출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경련 사업계획사고 그리고 이쪽 행정적인 파트는 정부에서 지원 이렇게 돼서 이 재단이 탄생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리는 부분만 본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돈 문제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돈 문제가 이게 뭐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되지도 않아. 그럼 이제 남은 부분이 유일하게 남는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에서 이사장, 이사가 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아주 사회적으로 합당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변호하는 데 있어서 강한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재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출연 재산과 운영과 관계되는 인사에 있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실체적으로 지금까지 돈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최순실 책이 흘러간 거니 하나도 없어요. 최순실 책. 돈 한번 걷어가는 그게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이사장, 김영수 이사장이나 그 정동구 이사장이나 바뀌는 정동준 이사장들이 저희들이 이제 정의신문 과정에서 쭉 보시면 굉장히 치밀한 분들입니다. 까다로워. 절대로 이 재단 이제 사회적 경륜들이 많으시니까 이 재단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함부로 사업 계획서에 승인 안 해줍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지경까지도 가고 있거든요. 깐깐하게 이거 다 이거 검증하고 계속 이래 그걸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이 초창기고 하니까 또 대기업에서 돈을 내고 했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권한 남용을 해서 뭐 재단을 설립하게 하고 대기업에서 돈을 내게 했다. 대기업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대기업이 어디에 돈을 냈습니까? 재단은요 법률적으로 상대방 없는 법률 단독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돈을 낼 데가 없어야 돼. 재단 설립은. 대기업인데 돈을 내라고 하면은 최순실이가 만드는 재단이 있든지 아니면은 최순실이가 내세우는 재단 설립 추진 뭐 위원회라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돈을 내는지 기타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돈이 자기 설립자로 정관할 데가 있는데 자기 돈 내가지고 그 돈 그대로 온 통장에 다 있는데 그게 무슨 제3자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사실관계를 전혀 법에 대해서 재단의 법적인 의미를 모르고 접근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좀 이렇게 놀랐는 게 검찰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다 법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법이라는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하고. 지금 그래서 지금 탄핵신문도 법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재단의 기본 성격도 파악을 안 하고 함부로 최순실이가 만든 재단에 그렇지 않습니까? 최순실이가 설립한 재단, 최순실이가 자유무지하는 재단에 돈을 냈다. 대기업이 돈을 낼 때는 죄송하지만 재단이 있지도 안 했습니다. 돈을 내서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나 재경련이 합동의 노력으로 17개 대기업의 설립자로서 미래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것은 최소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추위원 측에서는 이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기소했는 죄명을 보면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그 다음에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 이 세 가지. 강요죄라는 것은 유형의 물리적인 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폭행이나 협박.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폭행 때린다거나 아니면은 협박, 어떤 외포심을 일으킬 어떤 구체적인 막연한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런 강요죄. 직권남용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직권을
직권 남용에는 이제 폭행해법은 아니고 직권을 남용해서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뇌물은 이제 뭐 잘 아시듯이 뇌물 그리고 뭐 뇌물로 엮기 위해서 뭐 경제적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 공동체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또 그게 또 잘 어려우니까 뭐 제3자 뇌물 공여죄다 이렇게 매력을 만듭니다.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하는 거 직접 나에게 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참 예전에 그 변양균 신정아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 사건은 뭐냐면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실장. 그러니까 정책실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거의 비서실장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정아라는 분과 이제 좀 잘 보이려고 신정아 씨가 큐레이터니까 그리고 큐레이터인데 이 신정아 씨가 관리하는 미술재단이 있습니다. 미술재단. 그 미술재단에다가 이 변양균 씨가 대기업으로 하여금 돈을 출연하게 만들어요. 대기업에서 야 이거 문화 사업이니까 당신도 돈을 좀 내라. 그래 해가지고 대기업에서 돈을 많이 냈거든요. 돈을 많이 냈습니다. 또 돈을 많이 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검찰에서 이게 바로 정치실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가 대기업에다가 제3자인 재단에다가 돈을 내게 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기소했는 게 바로 제3자 뇌물 공여죄 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했는데 이 기소해가지고 대부분이 어떻게 나냐면은 무죄 판결이 났어요. 무죄 판결이.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왜 참 이래 잠시 이런 말을 끊었냐면 도대체 검찰과 이 국회가 법을 당하는 데서 대부분 판례만 조사를 정확하게 해도 이 지금 사람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에 이 신정아 그 변양균 사건은 그래도 그때는 제3의 재단이 이기나 했습니다. 그래서 돈 내는 것도 대부분에서 지금 무죄를 때리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대기업이 자기가 자기 돈 내고 만든 것까지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기에 너무 이 사건이 기본적인 사실조사 없이 이루어지는 위법한 탄핵 심판 소추 의결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각하를 주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아주 기본적인 지금 들어보셔도 뭐 언론에서 나온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들이. 그런데 저는 이 사건, 이 35,000 기록 전체를 보고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 짧은 법률 지식을 조금 보태가지고 판단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러다 가면 소추 의결이 너무 그 탄핵 심판 소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각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건의 이제 이 가장 큰 줄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재단이.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말씀 자료, 그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가 자료들을 막 노출시키고 이런 거는 이제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가 바로 오늘 이 진실과 관련해서 아까 전에 투트랙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이 돈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기업에게 출연을 해서 설립해 가지고 만들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요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도 많지만 조금 기회가 있으면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이 사건을 아주 이제 중점적으로 받는 게 바로 이 본사안의 누출경입니다. 이 본사안의 누출경에는요, 검찰이 35,000 기록 중에 숨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딱 3페이지가 나와요. 3페이지가. 이 검찰 수사 기록 중에 3페이지에 김수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잠깐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다가 그런데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순실과 이제 그 언론에서 많이 이제 지금 이제 나오고 고영태는 사실관에는 이제 거의 굉장히 이제 그 남녀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녀 관계고 차은택은 예, 문화형성위원이자 아주 사실상 공적인 인물인 건 맞습니다. 실력도 있고 공적인 인물이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적인 욕심이 좀 많아요. 실력도 있고 아주 뛰어난 인물인데, 그래서 불안히 이제 이 관계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근데 이 최순실과 고영태와 그 차은택은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뭐 의상실 사진 찍어놨는 게 있죠. 거기서 늘 모여서 이 회의를 합니다. 모든 방향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회의를 하는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래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뭐 이 재단과 관련해서 뭐 좀 이득을 차은택 같은 경우 뭐 취해보고자 이렇게 했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2014년 5월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모라는 사람이 고영태에게 김수현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김수현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 의상실에 취직을 좀 시켜주라. 예, 의상실에. 그래서 취직을 시키도록 하니까 이 의상실은 말만 의상실이 의상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창고 비슷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뭐 옷을 입는 자백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걸 그냥 이래 아주 이제 그냥 사업 뭐 하여튼 논의하는 정도의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의상실에 특별히 직원으로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이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의 그 연세대를 졸업한 아주 엘리트입니다. 정치적으로 발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름이 뭐 많이 거론됐으니까 이 사람 제가 이름 거론하겠습니다. 김수현 씨인데, 김수현 씨를 이제 들고 직원 소개시키라고 하는데, 이 김수현 씨는 컴퓨터와 전자기기가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모 씨는, 김수현 씨는 뭐냐면은 그 예전에 이전 정권 정부 하에서 그 이진동 전 조선일보 기자가 국회의원 출마를 했을 때 그게 선거 참모 활동합니다. 선거 참모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선거 참모, 선거 캠프를.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그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또 시장 후보가 이분 시장이 됐죠. 시장 됐는데 여기에 또 선거 캠프의 회계 책임자 등으로 활동을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닷없이 의상실에 취직을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전공 부분도 아니고 의상실에서 무슨 그게 미신이 있어가지고 뭐 옷을 박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필요 없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해야 하는 14년 5년.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마지막 날에도 결론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경력의 소유자가 이름도 없는 의상실에 취직한다는 것은 바로 위장 취업입니다. 위장 취업.
이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위장 취업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왜 취업?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했는 것은 위장 취업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김수현이라는 분 2014년 5월에 이제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취직을 한 날로부터 김수현이가 이 사건이 이제 조선일보부터 불거져 나오는 게 아마 2016년 한 5월경 정도부터 불거져 나오기 시작. 그러니까 6, 7, 8, 10월 달에 결국 이제 JTBC에서 터뜨려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불거져 나온 2016년 5월경까지 김수현은 그러니까 최순실, 고영태, 이 차은택의 전 모든 과정을 매일매일 모든 걸 녹취를 다 합니다. 모든 것. 이 저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저성의 사람이 아무리 뭐 사회 취직에 있는데 가서 아침부터 퇴근할 때 저녁까지 모든 걸 다 녹취를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녹취내는 파일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00개입니다. 2,000개. 도저히 정상적인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2,000개를 녹취된 파일을 뜨고 2014년 9월경에 가면은 고영태에게 이 김수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당신 근데 이제 고영태하고 최순실 사이가 조금 안 좋을 때입니다. 이래서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제가 녹취 뜬다는 이야기를 못 하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CCTV 달아봐. 잘해가지고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다 그걸 내가 자료로 수집해야 된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합니다. 그게 이번에 언론에 나왔던 왜 핸드폰 닦는 장면하고 그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녹취를 했죠. 더더욱이 김수현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잘 다루기 때문에 최순실이 개인 컴퓨터 이 전체를 통째로야만 다 자료를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도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래가지고 최순실이가 김수현이가 단순한 호기심에서 했다고 한다면 또 뭐 그 다른 것도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어느 가냐면은 이 김수현은 이 이진우 기자에게 자기가 했는 녹취 파일하고 다 넘깁니다. 자료들. 그래서 이 자료가 결국은 2016년도 조선일보에서 조금 나왔지 않습니까? 조금 나오다가 그 다음에 수고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한쪽으로 편향된 뭐 신문사에게 이 자료가 또 제출돼 있죠. 그 관계자들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차은택이 직접 인터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다가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은 마지막에 JTBC 쪽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JTB 이제 이게 탄핵 심판으로까지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JTBC에 이게 이제 태블릿 PC 때문에 결국 탄핵 심판까지 온 거 아닙니까? 촛불 집회. 근데 우리가 최순실을 정인신문에서 물어봤는데 자기는 진짜 그 태블릿 PC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조사가 나왔는데도 명의자가 최순실이 아니고 예전에 선거 캠프에 있을 때 김모 씨 것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그렇다면은 이 모든 자료들이 단초가 되는 시초가 되는 이 태블릿 PC로 검증을 하자. 과연 검증을 해서 이게 최순실이가 자기가 진짜 예전에 정성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맞느냐 검증하자 하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번 법원하고 후보자 조사 안 합니다. 이거
이것만 하더라도 이 사건의 진모는 다 드러납니다. 왜 저희들이 이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이 김수현이라는 인물이 컴퓨터에 굉장히 능하다 그랬죠. 이 사람이 이 사건 등장인물 중에서는 가장 자유자재로 다루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과연 이 사람은 최순실이 컴퓨터도 자기 마음대로 해 모든 거 지금 다 안에 있던 모든 기기들은 자기가 다 다룰 수가 있는데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심했던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왜냐면 수사를 안 해주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정을 해요. 여러 가지 사실으로. 그러면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실제 정호성 씨가 뭐 최순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서로 막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거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최순실이 있든지 아니면 뭐 구할 수 있던 어떤 자료들을 갖고 그걸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 태블릿 PC에 옮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멋진 게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료를 다 넘겨받았다. 그래서 뭐냐면은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주에 의해서 모든 국정을 농단하고 했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어떤 경위조차도 지금 조사를 안 하겠다는 검찰에서도 조사 안 했죠. 그리고 법원에서도 안 하죠. 헌법재판소도 안 하고. 그러면 특검에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수사 결과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면 더 이상 수사 진행이 안 돼요. 제가 보면. 김수현 이야기도 딱 나오면 딱 사법위원 석장 딱 나오고 그다음부터 더불어가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안 나와. 그 정의연으로 우리가 소환하면 지금 소재불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태블릿 PC는 이야기하니까 아 이거 뭐 꼭 형사소송대로 법대로 할 거 있느냐? 안 해도 안 되느냐?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법정에서 가장 막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태블릿 PC에 대통령의 전 기록이 다 들어가 있다 하잖아요. 지금 나온 게 막 그거 때문에 지금 뭐 무슨 그 시진핑과의 대화, 뭐나 국무회의서 이런 것들 모든 게 지금 태블릿 PC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검찰이 기소를 했는 내용은요, 태블릿 PC에 나온 것 중에 딸랑 3개입니다, 3개. 왜 그래 얘기했습니까? 자기들도 법률가니까 적극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100몇 개가 다 함수했다가 나중에 와서 정말 각자 그럼 하나씩 신문해보지고 어디서 그거 나오면 자기들은 정부에서는 그거 치명적입니다. 독수 독과의 원칙이라 해가지고 법에서는 그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절대로 그런 증거를 쓰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누가 증거를 조작했다든가 인증을 했다든가.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변론 재개라든가 이런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안은 보면은 지금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지금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 윤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14개 서초 사유를 다 하려고 하면은요 맨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지리온다고. 예, 제가 이거 하나만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그 헌법재판에서 앞부분 말고 뒤에 그 결론했는 걸 한번 좀. 일명 이 사건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게 된 단초가 된 것은 김수현 등 일당이 최순실 고영대 차은택 등의 대화를 불법 녹취하여 동파일이 전 언론인이자 모색관인 정치인 이모씨 전달됐고, 불법 녹취의 경위는 김수현은 고영대 의상실에 소의 이모의 소개로 취직하게 되었는데, 김수현이나 이모는 정치 이모씨의 핵심 참모이고 안산시장 모씨의 선거 핵심 참모로서 이들은 본업이 정치 참모로서 의상실의 취직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럼에도 의상실 취직은 동일의 유정 취업 인물관계기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태블릿 PC 나오고 이야기하다가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심판에서 이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과연 진실된 내용대로 공개가 된 것인지, 그 내막에 각색되거나 왜곡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이 사건에 단초가 된 고영태 녹취 파일은 반드시 파일로서 증거가 채택돼 가지고 증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파일이 아닌 녹취록 형식의 증거 조사는 아니 된다. 이 녹취 파일들을 들어보면은 이 사건은 최순실, 고영태, 차은택이 국가적 과제 사업에 기생하여 자신들이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업무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 결국 고영태나 차은택이도 자기가 이 국가적 이거에 대해서 빌붙어서 사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들의 업무에 기생해서 이들로부터 이익을 가로채려는 김수현, 그 다음에 이모씨, 그리고 최철, 그 다음에 유상영, 노승일, 김성현 등의 업무에 우리나라 언론과 검찰, 급기야 국회가 논란한 실로 부끄러운 협작군 양아치 일당들의 게이트로서 이 사안은 사안 자체로 성립될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사실적인 배경에 대해서 엄중한 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안을 살펴보면 단순히 일부 협작군 양아치들의 업무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반대통령 세력으로서 다수 세력의 연합이 가능하게 된 정치적 세력들이 연합하여 정치적으로 현 대통령을 임기 전에 쫓아내고, 이러한 시주를 틈타 각 정치인들이 차기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국회를 동원하여 탄핵 소추에 이르게 된 정치적 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헌법을 빌린 탄핵 심판일지는 모르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현재 헌법 질서를 파괴한 반헌법적 탄핵 심판으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마땅합니다. 여기 제 마지막 의견이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서성범 변호사께서 김수현 녹음 파일 2,300가 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서성범 변호사님의 말씀은 김수현이라는 애를 그 최순실의 의상, 고영태의 의상실에 2014년 5월달에 이름도 없는 그 의상실에 의장 취업을 시켰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2016년 사건 터질 때까지 모든 차은택이, 최순실이, 고영태 회의하는 것 등을 다 전부 다 녹음을 하고 녹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당초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 그래서 얘를 해서 약점을 잡아놓고 얘를 이용해서 사업도 벌이고 등등을 액책을 하다가, 제가 어디 그 녹음 파일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최순실 사건을 빵 터뜨려서 해먹자. 박근혜는 진흥해고 최순실은 끝났다. 비박한테 가자. 특히 반기문한테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인터뷰 이거에 대해서 정보 제공하는데 20억을 먹자. 이런 완전 날강도들의 이 집단인데, 이 이현정이나 김수현이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안산 캠프라고, 안산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안산파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게 공교롭게도 TV조선의 이진동 사회부장이랍니다. 근데 이진동 사회부장은 월간조선에서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고영태가 나를 2014년도 9월 달에 처음으로 찾아왔다. 9월 달에 10월 달에 찾아왔다. 9월 달에 무슨 사건이 나냐면 2014년도 9월 달에 고영태하고 최순실하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틀어지고 나서 10월 달에 나를 찾아왔다. 나를 찾아와서 처음으로 내가 고영태를 알게 됐다라는 게 이진동 부장의 주장인데, 이 안산파들의 뒤가
분명히 이진동 부장이 있다는 걸 우리는 느끼는데 얘네들이 먼저 드러나는 게 2014년 5월달부터야. 5월달. 그때 이진동하고 아주 친한 이현정이라는 아이가 고영태한테 김수현을 무장 취업시킨다. 이때부터 안산패 음모가 시작됐다라는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특검이나 검찰이 전혀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게 너무나도 참 이 나라를 참 거덜내고 참 끌어갑니다. 어디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코멘트.